여야가 국회 공백 53일 만에 21대 하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행안위와 과방위 상임위원장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1년씩 번갈아 맡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파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부분과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두 달 연속 9.9% 상승하며 19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시차를 두고 생산자 물가 영향을 받는 소비자 물가는 당분간 상승 압박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함께 늘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이른바 켄타우로스 변이에 감염된 사람도 이틀 연속으로 나와 재확산 속도가 더 빨라질지 우려됩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 백서에서 급변하는 한일 간 방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대들 조치에 엄중 항의했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올여름 장마는 다음 주 수요일쯤 끝나고 이후에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뉴스큐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3년간 1심 판결을 기다려온 사건이 있습니다. 신생아실 간호사 학대로 태어난 지 닷새 만에 의식불명에 빠졌던 아영이 사건, 오늘 그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시 뒤 어린이집 학대 사건과 함께 법리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15년 만에 손보는 소득세, 직장인 세금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짚어보고 급증하는 온열 질환에 대처하는 방법, 전문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야가 21대 국회 전반기 임기가 끝나고 국회 공백 상태가 된 지 53일 만에 후반기 원구성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막판 쟁점이던 상임위의 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본회의를 열어 오늘 오전에 합의된 안건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정유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마무리된 협상안 토대로 이제 한창 본회의가 진행 중인 거죠? 네, 마침내 접점을 찾은 양당 원내대표 본회의장으로 향하며 나란히 손을 잡아 이목을 끌었는데요. 예고됐던 것처럼 오후 2시가 조금 넘어서 국회 본회의가 시작됐고 지금 여야는 오늘 오전 합의한 상임위 배분안과 상임위원장 선거 절차 등을 밟고 있습니다. 18개 상임위원장 자리가 어떻게 나뉘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11개 상임위에서 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막판까지 여야 간 이견이 컸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 교육위, 예결위, 보건복지위 등입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7곳의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역시 이번에 쟁점이 됐던 행정안전위원회를 포함해 법제사법위, 기재위, 외통위 등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여야는 과방위와 행안위를 놓고 마지막까지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했는데요. 결국 임기를 쪼개 1년씩 교대로 위원장을 맡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과방위원장은 민주당이 먼저 1년을 맡고 행안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먼저 1년을 맡은 뒤 맞바꾸는 방식입니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도 진행됐는데요. 쟁점이었던 과방위원장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안위원장은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았습니다. 임기를 1년씩 사실상 쪼갠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양당은 국회 정상화로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야 간의 그 과방위와 행안위원장의 그런 차질을 놓고 워낙 이렇게 극한 대립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립을 해소하고 원구성 타결을 위한 방편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로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가장 쟁점 상임위 중에 우리서는 방송 장악의 문제 당장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우선 좀 맡고. 오늘 상임위 배분안 처리와 관련해 정의당은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희망상임위에서 배제당했다면서 본회의장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꼼수가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였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또 다른 쟁점이었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합의안도 함께 처리가 됐다고요?
네, 본회의에서 관련된 내용이 통과됐습니다. 여야는 사법개혁특위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바꿨습니다. 12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는데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이 동수로 참여합니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기로 했지만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활동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여야는 지난 5월 민주당이 추진해 통과된 검수완박법과 관련한 합의안도 발표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죠. 그런데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국회 법률적 대응은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인 전반기 법사위원장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여당 소속인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이 밖에도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검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등을 검토할 정치개혁특위, 연금재정 안정 및 4대 공적연금 등 개혁 방안을 논의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타결하면서 지난 5월 30일 전반기 의장단 임기가 끝나고 국회 공백 사태가 된 지 53일 만에 국회가 정상화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유진입니다. 대통령실은 여야 원구성 협상 타결 소식에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3대 개혁 등 국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서 국회의장단과 만나 의견을 듣는 자리를 타진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9월 정기국회 전 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만남이 성사되느냐는 질문에는 정기국회 전에 해야 할 일로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오늘은 출근길에 광복절 사면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국민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될 수 있다면서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핵 실험 가능성에 대해선 언제든지 결심만 서면 할 수 있는 상태로 본다고 평가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사면 속고하실 때는 그런 어떤 국민 여론 같은 것도 좀 속고하시는데 반영이 될까요? 모든 어떤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목표 또 헌법 가치 그런 거에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 그런 정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고려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또 정서만 보면은 현재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가 있고 우리는 또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들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입니다. 들공나루 이 국방부발로 북한이 이달 말에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저희들은 뭐 이달 말뿐만 아니라 취임제가 직후부터 하여튼 뭐 준비는 다 돼 있고 언제든지 결심만 서면은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51일째 계속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협력업체 노조 파업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협상에도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오늘도 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섭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 네, 경남거제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네, 오늘이 사실상 이 협상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협상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건물에서 협력업체 노사가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시작됐으니까 8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아직 합의에 이르렀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원청인 대우조선과 대우조선지회, 협력사와 하청지회 등 4자 회담을 시작으로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실제 교섭 대상인 협력업체와 하청지회는 연일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오늘도 정회와 재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애초 30% 임금 인상을 요구했던 노조가 큰 폭으로 양보하면서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파업 장기화로 인한 다른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노사 양측은 손배소 같은 민형사상 책임과 파업기간 협력업체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조합원의 고용 승계를 두고 줄다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협상 내용에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지만 세부 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불법 파업 금지 조항을 두고 양측이 팽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대화와 양보로 신뢰관계를 쌓았다는 노조 관계자의 설명을 미뤄볼 때 노사가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청노조 파업은 오늘로 51일째, 정건 우승은 31일째입니다.
긴 파업으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사이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규직 노조인 금속노조 대우지회는 금속노조 탈퇴 찬반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지금 한창 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표 결과가 협력업체 노사 협상에 어떤 변수가 될지 미지수입니다. 대우조선은 공식적으로 25일부터 학예 휴가에 들어갑니다. 내일이 주말이다 보니 오늘이 사실상 협상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학예 휴가 전에 협상을 끝나겠다는 공감대는 노사 양측 모두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어 오늘 안으로 협상이 타결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대우조선해양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비상경제 차관회의에서 노사 간의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진 만큼 오늘은 반드시 협상이 타결돼 불법 점거가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청노조 파업 사태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적극 중재에 나서 파국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가 노사 자율이란 말로 방관하면서 엄정 대응할 게 아니라며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하청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대우조선이 회생 절차 신청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산은 관계자는 파업이 장기화하면 정상적인 부채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조업 차질에 따른 자금난에 대해 채권단은 추가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대우조선은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요즘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른 탓에 밖에서 밥을 사 먹기 두렵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인데요. 각종 재료값이 치솟으면서 맛과 양, 또 가격으로 승부하는 기사식당 메뉴들도 가격이 10,000원으로 올라섰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윤상훈 기자. 네, 저는 서울 수유동에 있는 기사식당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백반집처럼 기사식당도 양도 많고 또 반찬수도 많다 보니까 물가 부담이 더 클 것 같아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아침 6시 30분쯤부터 이곳에 나와 있었는데요. 간혹 한가할 때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곳을 찾는 손님들은 원하는 반찬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요즘 세상에 이런 곳이 있다며 반가워하고 있지만 사장님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반찬 8가지를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은 22만 원. 1년 전만 해도 10만 원 선에서 준비할 수 있었지만 2배 넘게 오른 겁니다. 열무김치와 파김치 등에 들어가는 재료값을 살펴보면 열무와 실파 한 단의 가격은 5, 6천 원대로 몇 달 새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손님이 반찬을 남기면 아깝다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각종 재료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직접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재료를 사러 가면 물건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우리 지금 가게 하는 분들도 굉장히 걱정이 많지. 근데 좀 저렴한 가게에서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도 지금 이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지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제육볶음과 오징어볶음 가격을 각각 9,000원과 10,000원으로 1,000원씩 올려야 했습니다. 또 원래 제육볶음과 불백볶음 등의 메뉴에 상추가 제공됐었는데요. 최근 상추값이 많이 오르면서 깻잎을 제공하는 거로 대체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은 어쩔 수 없이 1,000원을 올렸지만 손님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손님들은 밥값 인상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물가가 워낙 빠르게 오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양은 뭐 자기 양대로 줘가서 반찬 갖다 먹고 싶은 거 먹고 밥 찍어 해가지고 먹고 숭늉 이렇게 해서 누른밥 그거 먹는 게 그거 재미야. 맛있어. 한 500원씩 이렇게 다 올리더라고. 네? 그리고 이해해. 물가가 그만 올라갔으니까. 근래 없었던 고물가 시대를 맞아 너나 할 것 없이 걱정도 커지고 있지만 자영업자와 손님들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수유동에 있는 기사식당에서 YTN 윤성훈입니다.
네, 사장님도 손님들도 서로를 이해한다는 기사식당. 오늘은 이렇게 기사식당 통해서 물가를 체감해 봤는데요. 당분간 이 같은 고물가 추세는 계속될 거란 전망들이 지표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9.9%를 기록했습니다. 생산자 물가 상승률 2, 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됩니다. 이어서 박병환 기자입니다. 2년을 넘긴 코로나19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차질 등 대내외 악재가 결국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10% 가까이 끌어올렸습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9.9% 올랐고 19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0.5% 올라 6개월 연속 상승입니다. 특히 공산품과 농림수산품 가격이 크게 뛰었습니다. 공산품 가운데 석탄과 석유 제품은 전년 동월 대비 83.4%, 1차 금속 제품은 24.0%가 올랐고 농림수산품 가운데 축산물이 9.4% 올랐습니다.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3월 9.0%에서 6월 9.9%에 이르기까지 내려가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생산자 물가는 생산자가 만들어 파는 상품과 서비스의 물가를 뜻하며 이는 2, 3개월 뒤 소비자 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난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0%로 23년 7개월 만에 최고에 달한 데 이어 이번에 생산자 물가마저 10% 가까이 상승하면서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사상 처음으로 0.5%포인트 올리면서 급속한 물가 상승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3%대 물가 상승률이 5%대가 될 때까지 7개월이 걸렸으나 5%대에서는 한 달 만에 6%로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소비자 물가를 잡기 위해 소고기 등 7개 수입 품목에 대해 할당 관세 0%를 적용했지만 한우 축산 농가의 반발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수입산 쇠고기를 무관세로 풀게 되면 한우 농가들이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정부가 이제 무관세 수입 물량 연말까지 한 10톤 가량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중되고 있다, 부담이 더 가중되고 있다라고 지금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속에 4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지는 등 경제 각 부문에서 위기를 알리는 경고 등이 잇따라 울리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기름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판매는 늘고 경유차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유가 고공행진 속에 이 같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이동호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주유소. 유류세 인하폭이 법정 최대 한도인 37%로 확대됐지만 휘발유와 경유값은 여전히 비싸게 느껴집니다. 10만 원어치 지금 넣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많이 올랐어요. 그 부담스러워요. 어디 다니기도. 이처럼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는 전분기 대비 8.5% 증가했습니다. 전기차는 13.5%, 수소차는 14.2%, 하이브리드차는 7.0% 늘었습니다. 이를 합친 친환경차는 모두 136만 4천 대로 전체 자동차의 5.4%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휘발유차는 0.7% 증가하는 데 그쳤고 경유차와 LPG차는 0.5%씩 감소했습니다. 특히 경유차는 지난해부터 줄어들더니 유가가 급등한 올해 2월 이후에는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경유 가격이 급등하는 것이 그 경유차 감소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 휘발유값 급등이라든가 전기차 보조금 대상 확대가 그 친환경차에 대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유차의 인기는 떨어지고 친환경 판매가 늘어나는 추세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편 2분기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521만 5천 대로 전분기 대비 0.6% 증가했습니다. 국민 2명당 한 대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원산지별로 보면 국산차가 2,215만 대로 87.8%를, 수입차가 306만 대로 12.2%를 차지했습니다. 수입차 점유율은 2019년 10.2%, 2020년 11%, 2021년 11.8%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정부가 어제 2022년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내용이 담겼지만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건 소득세였는데요. 세금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계속 금요일마다 뭐 물가 얘기, 네. 부동산 얘기, 올라간다는 얘기 하다가 일단은 세금 얘기로 좀 오늘은 전환이 됐습니다. 자,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이 수수를 받았다는 표현도 있던데 일단 네. 직장인들 입장에서 가장 좀 와닿는 건 소득세일 텐데 그렇죠. 15년 만에 변화라고요. 사실 이게 세금이라는 게 우리한테 정말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네. 워낙 어려워가지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 세금을 계산할 때는 과세 표준 구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구간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고요.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예요. 근데 이 과표 구간이 15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질 않았습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 2008년에 연봉이 3천만 원이었던 직장인을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그때 당시에는 소득세가 37만 7천 원이었는데 지금 딱 물가 상승률만큼만 연봉이 올랐다고 가정을 하면은 지난해 연봉이 3,950만 원이 됩니다. 근데 물가 상승률만큼만 올랐기 때문에 실질 소득은 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세 표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세는 77만 7천 원으로 예. 2배가 넘게 늘어나는 네. 이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15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었는데 그동안 물가도 올랐고 그만큼 급여도 올랐고 하니까 이게 소리 없는 증세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판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에 과세 표준 구간이 바뀌게 됐는데요. 가장 낮은 세율인 6% 구간이 1,200에서 1,4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15%가 나오는 1,400만 원에서 5천만 원 구간 이 부분도 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까지 비판이 많았는데 이런 소득세의 과세 표준 구간을 변경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금 환영하고 들어갈 만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왼쪽이 같습니다. 이제 과세 표준 연봉으로 보시면 되겠고 오른쪽이 세율로 이제 보면 그렇죠. 되겠죠. 네. 예. 네, 구간 조정이 있었는데 이게 구간만 봤을 때는 확실하게 와닿지는 않고 와닿지 않죠.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 겁니까? 조금 전에 연봉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정확하게는 연봉이랑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연봉에서 각종 공제를 뺀 것이 이 과표 구간의 지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연봉이랑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데가 4,600만 원에서 8,800만 원 구간인데 연봉이 7,800만 원인 직장인을 가정을 네. 해볼게요. 예. 왜냐하면은 이 사람의 과세 표준이 한 5천만 원쯤에 걸리거든요. 이 사람의 소득세 부담 금액이 530만 원에서 476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것처럼 54만 원이 줄어들게 돼요. 그런데 고소득층에게는 이렇게까지 그 혜택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액 공제의 한도를 조금 줄였습니다. 24만 원이 줄어들게 되고요. 여기에 추가되는 게 있는데 식대에 대한 소득 비과세 한도입니다. 이게 말이 조금 네. 어려운데 자, 조태영 기자 네. 잠시만요. 중요한 속보가 들어와서 잠시만 멈추고 양해를 구하고 속보를 정하겠습니다. 앞서 오태인 기자를 연결해서 거제 현장, 파업 현장 연결해서 지금 상황 알아봤는데 파업 51일째 만에 대우조선 해양 사태가 타결됐다. 마침내 타결됐다는 속보가 방금 들어왔습니다. 사실 조금 한 10여 분 전만 해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연일 이어지는 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타결이 됐고 합의와 관련된 문구를 놓고 좀 조정 중이다라는 속보까지 최종 합의 문구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애초에 이제 쟁점이었던 하청 노사 간의 임금 인상 부분 그리고 최근에 이제 쟁점이었던 손배소 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방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예, 노사 어제도 뭐 정해 재개 거듭했었고 결론 네. 내지 못했었는데 오늘 오전 8시에 협상을 재개했고 최종 합의 문구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상 막판 걸림돌이었던 손해배상 문제 그리고 파업 기간 일자리를 잃은 조합원의 고용 승계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앞서 오태인 기자 전원으로도 대화와 양보로 신뢰관계를 쌓았다라는 노조 관계자 설명이 있었는데 노사가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다에 이어서 최종 합의 문구를 작성할 만큼 타결되었다는 속보가 방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요. 51일째 만에 대우조선 해양 사태 상당 기간 장기간 이어졌던 대우조선 해양 사태가 타결되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조금 더 정리된 내용은 잠시 뒤에
추가 속보는 취재기자 연결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태영 기자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 사실 말을 중간에 끊을까 말까 하다가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굉장히 그래도 우려가 컸었는데 경제적 손실이 굉장히 컸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해결이 돼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여기 설명을 드리자면 식대에 대한 소득 비과세 한도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금 부담이 추가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연봉이 한 8천만 원짜리 근로자, 8천만 원인 근로자라면은 이걸로 54만 원이 소득세로 줄어들고요. 식대 비과세 조정으로 29만 원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합계해서 한 83만 원 정도 세 부담이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부동산 세금도 좀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렇죠. 전 정부와는 조금 다르게 뭐 부동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조금 조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종합부동산세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변화가 많을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은 주택수를 기준으로 과세를 했었는데 이제는 주택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바꾼다 이 뜻인데요. 좀 말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주택수는 중요하지 않고 총 다 합쳤을 때 가격이 얼마냐 이게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다주택자에겐 징벌적으로 세금을 아주 무겁게 물리는 소위 말하는 중과세라고 하죠.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폐지되고요. 다주택자도 1주택자와 같은 수준의 세율을 적용받고 세율 자체도 지금 나온 것처럼 낮아지게 됩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서울에서 공시가격 합산 금액인 20억 원의 주택 두 채를 가진 사람을 예로 들어보면은 올해는 종부세가 3,114만 원인데 이게 2020년에 2배가 넘습니다. 자, 조 기자 자꾸 말을 멈추게 해서 미안한데 일단 다시 또 대우조선 해양 사태와 관련한 현장 연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현장에서 어떤 브리핑이 있는지 지금 전해지는 건 없습니다만 한번 연결을 해서 현장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픔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긴 시간 정말 장시간 논의 끝에 오늘 노사 양측이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금속노조 선정홍보실장 고은하라고 합니다. 오늘 노사 양측 의견 접근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장시간 동안 서로 큰 마음으로 하청 노동자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논의를 해왔습니다. 노사 양측 공동대표들이 함께 국민 여러분께 이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섰습니다. 우선 사측 대표님 한 분과 노측 대표님 한 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 사내 협력사 회장을 맡고 있는 권수호입니다. 먼저 전 국민의 관심사고 또 모든 대우조선 해양과 관계 회사들의 종사하시는 분들의 생명줄인 대우조선 해양을 약 51일째 이렇게 생산이 멈춰 있는 상태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먼저 국민과 종사하는 모든 우리 사원가 그리고 가족들 이렇게 신중하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지난 6월 1일부터 오늘까지 51일 동안 파업이 진행됐는데 51일이 아니고 저로서는 51개월 진행된 만큼 굉장히 긴 기간이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협상을 시작한 지도 집단적으로 시작한 지 7월 1일부터 오늘 22일째 밤낮 없이 교수를 해서 오늘 이렇게 잠정 합의안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정 합의안까지 만들어내기까지 금속노조와 대우조선 하청기획 그리고 또 국민적 관심과 기여름이 또 대우조선과 관계사들의 관계사 가족 여러분들 모든 분들의 관심으로 해서 오늘 이런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 잠정 합의안 이후에 타결이 되면 노사 상생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생산이 멈추는 이러한 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 상생 발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대우조선 발전과 또한 조선산업 발전을 위해서 더더욱 우리 대우조선 협력사가 앞장서서 일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국민적 관심과 지금까지 진행된 협상과
그리고 협상에 임해주신 노처 위원들과 또 모든 우리 대우조선의 종사한 근로자와 가족 모두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노축 대표이신 금속노조 홍지욱 부위원장님 말씀 있겠습니다. 예, 이번 협상에서 노동조합 측 협상 대표를 맡고 있는 금속노조 부위원장 홍지욱입니다. 만감이 교차합니다. 다행히 늦었지만 이렇게 이 엄중한 사태를 해결하고 노사 간에 원만하게 잠정 합의했음을 국민들에게 보고드리겠고, 그동안 국민들의 지지와 걱정, 염려 덕분으로 이렇게 잠정 합의에 이르게 된 점을 보고드리고 다시 한번 머릿속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피를 말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유초연 부지장은 지금 허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시가 바쁩니다. 저희들은 오늘 잠정 합의 즉시 우리 고통부 지회는 현재 조합원 20총회를 즉각 개최해서 이 잠정 합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찬반 투표 결과 가결이 될 경우에 완전 타결을 선언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결된 즉시 교구 앞에서 우리 금융노조 위원장을 모시고 공식적인 금융노조 입장을 밝히는 교구 앞에서의 기자회견을 준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여러분, 그동안 많은 관심과 그리고 성원들이 오늘의 이 잠정 합의에 이르렀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신 그러한 긴 시간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노사 간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10차례가 넘는 정회를 거듭하면서 이 엄중한 사태를 하루빨리 종료시켜야 된다는 일념 하나로 오늘이 이르렀습니다. 그동안에 오늘 잠정 합의가 가결되면 저희 금속노조는 다시는 이러한 목숨을 건 이런 절박한 삶과 투쟁에 내몰리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대구조선의 정상화와 대구조선 내의 사회하청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더 불차게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네, 노사 협상이 이루어진 현장을 연결해봤는데 저희가 지금 화면상으로는 정확히 어느 쪽이 노측이고 사측인지 구별은 되지 않습니다만 전반적인 노사 협상 과정을 브리핑하는 내용을 현장을 통해 들어봤는데 현장에서 언급한 대로 국민적 관심사였던 만큼 저희가 조금 더 속보를 전해드리면 이 사안은 여러 각도의 쟁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협력업체 노조의 파업이었다는 점, 그리고 오랜 시간 조선업의 불황을 담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또 현 정부, 새 정부의 노동정책 시험대였다는 점, 여러 가지 좀 쟁점을 안고 있었는데 현장 속보를 좀 박석원 앵커가 좀 더 전해주시죠. 네, 어떤 발언들이 나왔죠? 각자 원청 노조나 하청 노조 측에서 소회를 밝혔는데요. 51일 동안 파업이 진행이 됐는데 51개월로 느낄 정도로 굉장히 긴 기간으로 느껴졌다. 또 국민적 관심 덕분에 잠정 합의안이 타결이 됐다. 이렇게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주목되는 건 이제 잠정 합의안이라는 표현이었거든요.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할 것이다. 그게 가결되면 완전 타결을 선언하겠다까지 현장을 연결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조금 더 다듬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고 조태영 기자도 경제부 기자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안을 좀 들여다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노조쟁의라는 것은 당연히 노동자의 권리긴 한데 여기에 따라서는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까지 뭐 수천억 원 규모의 손실이 있었다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대우조선해양은 주인이 없는 회사입니다. 현대중공업 쪽으로 매각을 하려고 했지만은 매각에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산업은행이 지금 대주주인 상황이었는데요. 주채권은행이고요. 근데 산업은행에서 지금
쟁의가 계속 이어지면은 추가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사실상 뭐 회사 문을 닫아라 이런 뜻이나 네. 다름없고요. 또 노조에서는 그 금속노조를 탈퇴하는 투표를 또 진행하기도 했고요. 네. 또 정부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뭐 그 공권력이 투입되지 않고 이렇게 평화적으로 해결됐다는 점에서는 좀 다행인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임금 인상 부분 또 민형사상 책임 부분 잠정 합의안의 구체적인 좀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겠고 어떻게 또 최종 타결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하계 휴가 앞두고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 협상 날이라고 했는데 큰 틀에서 합의안이 나왔다는 속보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아까 못다한 부동산 세금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당연히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네. 당연히 이게 부자감세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종부세라는 게 일종의 네. 부유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낮추기로 했으니까 부자감세라는 비판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들 민원 해결했다 뭐 이런 그렇죠. 야당에서는 공격하더라고요. 비판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보면은 실제로 그 종부세에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했을 때 상당히 많은 종부세가 나오던 게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은 네. 전체 합계 가격으로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종부세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종부세라는 측면에서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부동산 폭등을 막으려고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이 됐고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두 정부 모두에서 부동산 가격은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론적으로 그리고 가설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실증적으로는 실패한 정책에 가깝습니다. 이거는. 그렇고 또 좀 허술한 측면도 많았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좀 손을 볼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택 전체 가격이 아니라 주택의 수로 조세를 매긴다는 것, 과연 이게 적절한 거냐 이런 비판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있었다고 보고요. 근데 이게 과연 그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고요. 경기 침체 우려도 있는 데다가 고점 논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부동산 시장이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대신에 지금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추세였는데 다주택자들이 급하게 매물을 내놓을 이유가 좀 사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매물은 다소 줄어드는 효과는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또 양도세 일시 완화랑 또 충돌하는 그렇죠. 측면도 있더라고요. 예. 양도세 일시 완화를 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좀 시장에 나오고 있었는데 종부세에서 다주택자들을 빼버린다면은 이거는 약간 매물 잠김 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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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신규 확진자는 6만 8천여 명으로 나흘째 7만 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중증 환자는 일주일 전보다 2배 증가하는 등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증가세가 우려되는데 자세한 확진자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예,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만 8,632명입니다. 확진자는 어제 발표보다 2,500여 명 줄었지만 나흘째 7만 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3만 명 가까이 늘어 1.77배, 2주 전과 비교하면 5만 명 가까이 늘어 3.56배로 더블링까지는 아니지만 확산세는 뚜렷합니다. 금요일 발표 기준으로 보면 지난 4월 22일 이후 13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입니다. 유형별로는 국내 발생이 6만 8,309명, 해외 유입이 323명입니다. 재유행이 시작한 뒤 3주를 넘어서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3명 늘어 130명인데 일주일 전인 지난 15일 65명과 비교하면 2배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31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24,825명입니다. 사망자가 30명을 넘긴 것은 지난 5월 28일 이후 55일 만입니다. 다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8.2%로 하루 전보다 0.8%포인트 올라갔지만 아직은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BA5보다 전파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BA2.75, 일명 켄타우로스 감염 환자 1명이 추가로 확인돼 누적 3명이 됐습니다. 이 세 번째 확진자는 인천에 거주하는 50대로 3차 접종까지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지난 18일 증상이 나타나 19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현재는 경증으로 재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는 진행 중인데 앞선 선행 사례 2건과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BA.2.75 변이가 이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서서히 확산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까지 광범위한 증가 속도를 보이지는 않지만 매주 종합평가에서 점유율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며 지속적으로 점유율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코로나에 2번 이상 감염되는 재감염자가 늘고 있는데 재감염자 3명 중 1명이 소아청소년으로 조사됐다고요? 네,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보면 지난 9일까지 코로나19에 한 번 감염됐다 다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77,09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에 17살 이하 소아청소년이 2만 5천여 명으로 전체의 33.2%를 차지했습니다. 18살에서 29살까지는 19.2%, 30대는 14%, 40대는 12.1%, 50대는 8.3%, 60살에서 74살까지는 9.2%, 75살 이상은 4%로 나이가 많을수록 비중이 작았습니다. 특히 29살 이하 재감염자는 전체의 52.4%로 젊은 층의 재감염 위험이 훨씬 컸습니다. 또 이는 최근 재유행 확산세를 젊은 층이 이끌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코로나에 3번 감염된 3차 감염자는 젊은 층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전체 108명 가운데 17살 이하는 51명으로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18살에서 29살까지는 23명, 30대는 10명이었고 나머지 연령대는 한 자릿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소아청소년은 백신 접종률이 낮은 데다 활동량이 많아 재감염에 많이 노출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직장 생활을 해서는 집도 못 사고 결혼도 못 할 것 같다. 돈이 복사가 되네? 이 돈이 내 돈이 맞나? 휴지 조각 수준 99% 넘게 폭락. 모두 사라진 겁니다. 이 지갑들에 연결된 지갑이 테라의 지갑이었던 거죠. 가상화폐 테라 루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검찰이 오늘 사흘째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특히 권도영 대표가 만든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흐름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 유령 회사에서 테러 직원들에게 급여를 줬다는 증언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사회 1부입니다. 테라 관련 회사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압수수색인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가상화폐 테라 루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오늘도 거래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한 건 그제와 어제에 이어서 벌써 사흘째입니다. 그제밤 가상화폐 거래소 7곳을 포함해서 1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처음으로 진행한 뒤에 오늘까지 연달아 자료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압수수색 기간이 길어지는 데 대해서 검찰 관계자는 가상화폐 사건 특성상 자금 흐름의 포렌식 작업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테라 발행사와 관계사 등의 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최근 권도형 대표의 국내 페이퍼 컴퍼니로 알려진 플렉시 코퍼레이션의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근 압수단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이 플렉시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일종의 돈 세탁 수단으로 사용된 건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플렉시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테라의 국내 자회사인 테라폼레스 코리아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는 새로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테라 전 직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2019년 테라 직원 일부의 급여 명세서에 급여 지급 주체가 플렉시 코퍼레이션으로 되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직원은 또 테라폼레스가 과거 테라 프로젝트의 공동 창립자 신현정 팀원 이장이 대표이사를 지냈던 차이 코퍼레이션과 협업하던 당시에 차이 측 직원 일부의 월급도 여기서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플렉시 코퍼레이션에서 확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초창기 자본 흐름 분석 과정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직원을 포함한 테라 전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해서 자금 흐름 내역을 자세히 분석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숨지게 한 인하대학교 1학년생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구속 당시 적용된 준강간치사 혐의 외에도 불법 촬영 혐의가 추가됐지만 살인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옷에 검은 모자를 눌러쓴 20살 인하대생 김모 씨가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경찰서 정문을 나섭니다. 범행 당시 왜 피해자를 놔둔 채 도주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짤막하게 대답했고 유가족에게 사과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구호 조치 안 하고 왜 도주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피해자분과 피해자 유족분한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김 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하대 단과대 건물 3층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추락 후 1시간 넘게 생존해 있었지만 김 씨는 별다른 신고나 확인 없이 자취방으로 달아난 거로 알려져 공분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김모 씨를 준강간치사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처음 구속 당시 혐의 외에 불법 촬영 혐의가 추가된 겁니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 현장에 놓고 간 휴대전화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발견했는데 화면이 제대로 찍혔는지와 상관없이 촬영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추락한 피해자를 놔둔 채 도주한 데 대해 미필적 고의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경찰은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살릴 수 있었는데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는 혐의가 적용되려면 생존 여부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김 씨는 피해자가 추락한 뒤 확인 없이 곧장 도주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살아있음을 알고도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게 명확하게 밝혀지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성립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거죠. 인하대는 지난 20일 김 씨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법무법인을 선임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유족에 대한 심리 지원 등 피해자 보호를 빈틈없이 이어갈 예정이라며 2차 피해나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신상털이 등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지난 2019년 산부인과 신생아실에 있던 아이가 태어난 지 닷새 만에 두개골이 골절돼 의식불명에 빠졌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아동학대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해 간호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차상은 기자가 사건 개요 그리고 판결 내용부터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10월 부산의 한 신생아실에 있던 아영이는 태어난 지 닷새 만에 의식불명에 빠져 대학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습니다. 8.5cm 길이의 두개골 골절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병원 CCTV에는 간호사가 신생아를 한 손으로 거꾸로 들어올리고 던지듯이 내려놓는 학대 장면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동학대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간호사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습적인 학대가 확인됐고 아이를 떨어뜨리는 것 외에는 두개골 골절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이를 다치게 하지 않았다는 간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설마 강제로 애를 던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분명히 학대하는 과정에서 한 손으로 들어올리는 학대 과정에서 아이를 낙상한 게 아닌가. 그게 틀림없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관리 책임자인 병원장에게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사건 이후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2년 9개월이 걸렸습니다. 간호사 A씨가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했지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부인해왔기 때문입니다. 사건 이후 아영이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마치 잠든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데 가족들의 돌봄 덕분에 몸은 크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뇌세포가 거의 다 사라진 상태여서 상황이 호전되는 것을 의학적으로 기대하기는 힘든 상태입니다. 마지막 MRI 촬영 결과를 제가 들을 때 앞으로는 좀 마음의 준비를 하라 하고 최종적으로 들었습니다. 가해자의 사과조차 없는 상황 속에 아영이와 가족들의 힘겨운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네, 방금 전 화면 속에서 보셨습니다만 올해로 3살 된 아영이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가해자는 아무런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손정혜 변호사와 이어가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실 불가피하게 그때 그 CCTV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만은 네, 아무튼 큰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1심 판결 나기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한 2년 9개월이 지났고요. 네.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는 데만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오래 수사했고 네. 치밀하게 준비해서 기소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저렇게 학대로 보이는 분명히 확대로 보이는 CCTV가 있다고 하더라도 두개골 손상, 영구 뇌손상이 이 네. 학대로 인한 것인지 직접 본 사람도 없고 피해자가 진술할 수도 없고 옆에 있는 다른 신생아가 이야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보니까 수많은 전문가들의 어떤 검증과 전문적인 의견을 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의료적 지식으로 이럴 가능성, 저럴 가능성을 여러 가지 무죄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사 재판이 좀 오래 걸렸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오래 걸린 것만큼 부모도 굉장히 고통 속에 있으셨을 것 같고 네. 그나마 오늘 1심 선고가 있었는데 징역 6년이 선고가 됐고요. 이 간호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렇군요. 직접 본 사람도 없고 피해자가 말할 수도 없고라는 변호사님 설명이었는데 자 그럼 법원의 1심 판단 검찰의 구형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사실 각자 법 감정이 다릅니다만은 글쎄요 징역 6년 네 어떻게 검찰에서 보십니까? 7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에서 6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양형 기준상 중형에 해당될 수 있고 양형 네. 기준에 따르는 가중 처벌을 한 양형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나 또 이 사건에 굉장히 가슴 아파했던 국민들은 더 강하게 처벌해야 그 아동학대가 엄벌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여지가 있는데요. 네. 정확한 제명은 이제 상습학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이뿐만 아니라 CCTV 상으로 총 네. 14명에게 비슷한 수준의 아동학대를 가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상습적으로 이런 학대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네. 그 CCTV에 드러난 것만 14명이지 사실은 이 사람이 계속 일해왔다고 한다면 더 많은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개연성도 재판부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모르겠다라는 판단도 있었고요. 네. 특히 피해자가 치상, 중상의 결과가 있었지만은 지금 자가호흡이 안 되는 상태이고 영구 뇌손상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피해도 굉장히 오래 갈 것이다. 재판부로서는 중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재판장의 설명 그 양형 이유에 대한 설명 안에도 참담하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준비해 봤는데 뱃속에서부터 교감하던 부모 입장에선 위중한 상태에 놓인 자식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마음을 헤아리기도 힘들다라는 설명과 함께 이 사건이 없었으면 다른 학대 사건도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설명이 있었거든요. 네.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사실은 보시면 일부만 사실은 YTN에서 조금 방송을 하는 건데 전체적인 것을 과거에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생명이 아닌 다른 물건을 들어 올리는 듯한 사실 동물도 그래서는 안 되는데 신생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짐짝처럼 들고 내리고 때리고 엉덩밖에 찢게 하는 그 행동은 어떠한 물러도 설명하거나 납득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더군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무죄로 주장을 했다는 점, 더군다나 이 아이의 부모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점, 이것도 사실은 양형 요소에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네.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 이 피해가 없었다라면 학대를 알 수도 없었을 것이고 앞으로의 학대를 막지 못했을 것이다. 그 점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그래서 네. 신생아실에 대한 CCTV 꼭 달자 그때 한참 논의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신생아실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CCTV 설치 관련한 법안은 잠시 뒤에 말미에 여쭤보기로 하고 어떻습니까? 이 피해 가족,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재판부가 범행을 인정해 준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과 함께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가해자의 사과는 한마디도 없다. 네. 일단은 항소할 것으로도 예상이 됩니다. 양쪽 다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간호사 쪽도, 가해 간호사 쪽도 구속된 사건이고 중형이 나왔으니까 항소심을 네. 통해서 일부 자백을 해서 이제 감형을 받거나 또는 가족들과 합의를 해서 감형받을 여러 가지 이제 변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사건이고요. 또 네. 항소심에서 법리적으로 조금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측이나 이 가족들에서도 항소에서 더 열심히 주장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네.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사회에서 엄벌해달라. 그리고 이 사건을 빨리 잊지 말고 재발 방지를 해달라는 목소리로 읽힙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사건을 조금 더 들어가 보죠. 사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본 사람도 없고 피해자도 말할 수 없다 보니 유일한 증거물은 CCTV인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 간호사는 일부 학대 혐의만 인정을 하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출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또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근무하기 전에 일을 한 간호사가 그랬을 수 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학대를 한 간호사가 있었을 개연성을 주장을 네. 했고요. 두 번째는 출산 과정에서 이렇게 내부분이 손상돼서 태어난다거나 이 제왕절개로 나오는 과정에서 손상이 있을 의료적인 문제로 인한 손상 가능성도 주장을 했고 네. 세 번째로는 특이체진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기질적인 태생적인 뭐 장애나 기형이나 손상을 가지고 태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내가 꼭 들어 올리거나 이렇게 해서 이 뇌손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는 결국 의료적인 문제이고 이 행위의 인과관계가 이런 뇌손상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굉장히 유죄를 뒷받침하는 데 유효했다라고 보이고요. 네. 특히 뇌가 한 34cm인데 그중에 한 8.5cm나 크게 벌어질 정도의 큰 손상은 외력에 의해서 강하게 떨어뜨리거나 아동학대로 인해서 이렇게 강한 그 외력이 아니면 있기가 어렵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네, 사실 뭐 목을 가누기 힘든 신생아를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건 너무나 잘 알려진 상식인데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 신생아실 간호사가 이랬다는 거에 모두 다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아까 리포트 속 차상은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보니까 현재 아이의 아영이의 상태도 좀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좀 알려지고 있나요? 자가호흡이 안 되는 상태는 여전한 상태이고요. 네. 사고 초반보다는 상태가 더 나빠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가 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할 정도로 지금 연명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신체는 많이 컸는데 여전히 이제 뇌의 대부분의 기능이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부모님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그 마음이 안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적적으로 치료가 되는 일이 있기를 또 희망해 보는 바입니다. 네, 추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이제 피해 가족께서 알리셨는데 만약에 이제 2심까지 가게 된다면 어떤 부분이 좀 쟁점이 될까요? 결국은 이제 부인하는 사건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인정한 이 치상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학대로 인한 결과인지 다른 의료적인 과정이나 다른 손상이나 출산 과정의 문제 인지 여부를 다시 심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관련돼서 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이 중첩적으로 이것은 학대에 인한 결과다. 그리고 CCTV상의 어떤 행위랑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네. 1심이 유지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건 양형일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 가족들한테 이제 용서를 받고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양형 부분에 있어서는 항소심에서 좀 감형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가 됐는데 여전히 지금 지난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가 된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거든요. 조금 더 국회의원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진정성 있게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사생활 문제라든가 특히 이제 의료인들이 좀 방어적으로 진료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네. 이런 반론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그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신생아들의 어떤 생명이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료사고나 의료과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실은 법정에서 이것을 유무죄를 다투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가리기 굉장히 어려운 증거 수집이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네. 이 사건도 CCTV가 없었다면 사실은 결론은 기소조차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신생아는 정말 방어할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내부는 다 내부자들만 있는 상황이니까 좀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CCTV와 관련된 또 다음 사건 역시나 CCTV가 없었다면 학대가 드러나지 않았을 사안인데 지금 여수에서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고 또 파주에 있는 다른 어린이집 여러 곳에서 지금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좀 이런 사안들도 보시면서 대체 왜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를 의무화할 때 그러면 아동학대가 좀 줄 거란 기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CCTV가 녹화하고 있음에도 아동학대는 계속 발생하는 현실이 굉장히 네. 안타깝고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더 찾아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이 지금 여러 다수에서 나타난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보고 피해 부모들은 뭐 보다가 실신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라는 건데 네. 이 어린이집은 어린이를 보호하는 곳인데 이렇게 학대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건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에서는 좀 궁극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 특히 네. CCTV를 녹화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열람해 보는 부모가 극소수거든요. 네. 그래서 경각심이 더 떨어지는 게 아닐까. 접근 가능성을 조금 확대한다고 한다면 서로 경각심을 가지고 아동학대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래서 파주 같은 경우도 CCTV를 확인했더니 워낙 무려 8명한테 240여 건의 아동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240여 건이면 그냥 상습적으로 수시로 상시적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평가할 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학부모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CCTV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동학대 판정이 굉장히 지연이 됐고 오랫동안 수사를 하고 관련된 행정처분도 늦게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사건이 많이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어서 총체적으로 행정기관과 사법기관과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신속하게 결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 어린이집에서도 240건이라고 한다면요. 네. 이 아이들에게 정신적 트라우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굉장히 심각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대처도 꼭 필요해 보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추가 질문 드리면 조금 공부는 늘 하는데 바뀌지 않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제도적으로 어떤 점이 좀 보완돼야 될까요?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될까요? 아동학대 관련한 수사 전담 부서와 재판 부서와 행정처분을 하는 곳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 문제를 24시간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바로 즉시 조치하고 즉시 처분하고 분리 조치하고 징계하고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스템이 조금 신중하게 무죄 추정 원칙이라든가 또 행정처분 을 했다가 또 불복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신중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보다 좀 더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 개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어린이집 CCTV는 60일간밖에 보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보관 기간도 좀 늘려야 될 것이고 네. 이것을 열람하는 정보 접근권에 대한 권한도 좀 확대돼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면 처음에는 굉장히 시끄럽고 엄벌에 처해져야 된다. 하지만 결국 항소심에서 감형되는 일, 집행유예로 나오고 문제된 원장은 또다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어린이집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네. 좀 더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고 아동학대가 정말 강력범죄라는 사회 인식이 없습니다. 양형 기준 자체도 이번에 올렸지만 네. 또 더 강화된 양형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우리가 강력범죄자들 신상 공개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동학대는 사실은 신상 공개를 잘하지 않죠. 그만큼 강력범죄라는 인식이 많지 않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네. 우리가 좀 아동에 대한 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어리고 보호에 대한 어린이에 대한 범죄가 파렴치범이고 강력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그래서 같이 감시하고 같이 노력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아까 그 파주 같은 경우도 여러 좀 어린이집에서 발생을 했는데 파주시의 어떤 대응이 좀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보완할 점 아니겠습니까? 신고를 했는데 신고 이후에 그 행정처분, 뭐 예를 들면 그 징계로서 이 어린이집 교사를 못하게 한다거나 어린이집을 폐쇄한다는 조치가 14개월이나 지나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신속한 조치라기보다는 네. 너무나 늑장 대처라고 볼 여지가 있고 이 징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린이 교사는 계속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죠. 그럼 또 다른 피해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결은 다르지만 서울시에서 선생님 수를 늘렸더니 안전사고가 줄었더라 이런 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이런 측면에서 한번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네, 오늘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글로벌 패권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지형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정부도 340조 투자 규모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인 무소속 양양자 의원은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과거 패권이 지정학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기정학 중심이다. 반도체가 곧 외교, 안보, 국방이라는 겁니다.
이를 증명하듯 미국은 한국에 8월까지 치포 동맹 참여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치포는 미국이 올해 3월 한국, 일본, 대만에 제안한 반도체 동맹을 말하는데요. 반도체 관련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해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최근 한미일 3자 협력이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F, 나토 인도태평양 연계 등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협력체 구축이 계속됐는데요. 대중 압박 카드의 마침표가 치포라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죠. 치포 동맹이 결성된다면 반도체 굴기를 노리는 중국 입장에서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은 연일 한국의 치포 참여 검토에 대해 견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중국 환구시보는 반도체 최대 시장인 중국과 단절하는 건 상업적 자살 행위다, 이런 논평까지 내놨습니다. 자칫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정부 안에서도 불가피한 선택이란 주장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면서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반도체 최대 수요처인 중국을 자극해 제2의 사드 보복 사태가 일어나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네,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급변하고 있는 안보 환경 속에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협력을 말하면서도 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18년째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도쿄 이경화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압박, 그리고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까지.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한층 엄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양국의 연계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내용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벌써 18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의 독도 주변 군사훈련 등을 문제로 꼽으며 협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竹島は歴史的事実に照らしてもかつ国際法上も明らかに日本固有の領土であり 북한에 대해서는 극초음속 미사일 등 신무기 개발에 주목하면서 지난 3월 발사한 화성 17호의 사거리가 최대 15,000km를 넘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별도 항목에 기술하면서 국제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며 침공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이런 국제 정세 속에 일본은 방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란 입장을 백서를 통해 선명히 드러냈습니다. いわゆるこの反撃能力を含めてあらゆる選択肢を排除しないこうした旨も述べた次第です。 특히 GDP 2%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방위 지출 목표를 설명하면서 일본도 방위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전략문서 개정과 기시 방위성 장관을 의장으로 한 방위력 강화 가속회의 출범도 담았습니다. 올해 방위백서는 강한 일본을 앞세우며 앞으로 방위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화입니다. 외교부는 일본이 한일 외교장관 회담 이후 내놓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국장 대리는 오늘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로 하야시 마코토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 대리를 초치해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한 데 대해서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또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도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불러 항의했습니다.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주한 일본 국방무관인 나카시마 타카오 해상자위대 방위주재관을 국방부로 초치해 즉각적인 시정과 향후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했습니다. 네, 최근에 이례적인 고온 현상 또 장마까지 겹치면서 온열 질환자와 식중독 의심 환자가 예년에 비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올여름 건강히 나는 방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 뭐 이례적인 기상 변화, 날씨 얘기하니까 또 몸도 거기에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뭐 날씨에 좀 민감해지면서 몸도 좀 괜히 안 좋다 이런 분들도 많은데 날씨 영향을 좀 많이 받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많이 덥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더위에 노출되시게 되면 정상 사람들은 그 고온에 노출돼도 충분히 이제 적응하시는 기전이 있는데 네. 그것을 벗어날 정도로 체온이 올라가거나 또 탈수가 진행이 되시게 되면 무력감이나 실신과 같은 온열 질환이 생기실 수도 있겠고요. 또 이제 비가 또 많이 오고 장마철이 되게 되면 또 의외로 또 이렇게 바닥이 미끄럽거나 또 신발이 또 미끄러워서 또 낙상이나 또 열상, 골절, 뭐 타박상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시고 네. 또 슬리퍼 신다 보면 이제 발가락 같은 손상도 많이 생기시고요. 또 이제 자외선이 많이 높기 때문에 일광 화상이라든지 피부 질환, 또 각막의 질환 같은 것들도 많이 생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온열 질환자가 4배 넘게 치솟았다고 하는데 이 온열 질환 어떤 질환이고 어떤 증상이 있는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열탈진이라는 병이 있는데요. 이제 더위에 너무 노출이 됐을 때 뭔가 쉬고 싶고 피곤하고 또 어지럽고 이런 증상이 생기실 수가 있겠는데 네. 만약에 그런데도 더 진행이 되게 되면 우리가 체온이 특히 이제 중심 체온이 40도 이상 많이 높아지면서 예. 또 우리가 체온 조절을 위해서는 땀을 흘리셔야 되는데 이제 흘리실 땀이 없을 정도로 심한 탈수가 되거나 또 발 안에 또 장애가 있으실 때 체온이 올라가면서 또 의식 저하까지 생기실 수가 있는 또 우리가 열사병까지도 이제 생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열사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망하실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체온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은 의식 소실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장기의 부전, 뭐 심장이라든지 콩팥이라든지 이런 데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인해서 사망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최대한 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시겠고요. 네. 수분 소실과 더불어서 전해질 소실 때문에 근육에 경련이 생기신다든지 하는 질환도 역시 온열 질환에 포함이 되시겠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 옆으로 열탈진과 열사병 설명이 나가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일사병도 있거든요.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일사병은 이제 열탈진과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용어를 우리가 이제 열탈진으로 바꿨는데요.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열사병하고 일사병, 네. 열탈진하고는 어떻게 보면 의식 저하라든지 중증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만 때로는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또 심한 열탈진도 얼마든지 열사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시면 응급의료기관이나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일사병은 열탈진으로 용어가 바뀌었군요. 네, 의료계에서.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특히 또 이런 온열 질환에 주의해야 할 연령층, 특히나 더 이 노년층이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가지고 계신 만성 질환도 많으시고 그중에 탈수라든지 또 전해질 이상 때문에 쉽게 콩팥 기능이 나빠지시거나 또 우리가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은 심장마비 같은 것이 또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분과 전해질에 굉장히 또 민감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탈수에 매우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 또 이제 쉽게 또 체온을 조절하시는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체온이 올라가면서 고열이 생기시는 열사병이 또 생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고령의 어르신, 특히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시겠고 또 영유아 어린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스로 어떤 폭염이라든지 고온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른들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하고 특히 이제 차라든지 버스, 통학버스 같은 데서 또 갇히는 사고도 많기 때문에 네. 어른들의 세심한 배려가 매우 중요한 연령층이 네.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5년간 온열 질환 응급실 사망자 70대 이상이 절반이었다라는 통계도 있었고요. 사실 코로나19 국면에서도 워낙 기저질환자 얘기도 많이 했고 고령층 얘기도 많이 했는데 앞서 만성질환 언급하셨거든요. 당뇨 질환자라든지 또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주의해야 될까요, 역시나? 네, 그렇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탈수가 되시게 되면은 네. 혈당이 많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케톤 산증이라든지 또 전해질 우리가 수치가 올라간다든지 하면서 우리가 혼수 상태가 되면서 당뇨 합병증이 올 수가 있는데 실제로 폭염 때 당뇨 환자분들은 이제 사망률이 18% 정도 더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고 심혈관계 질환 역시 이제 폭염에 노출됐을 때 심장병이나 뇌졸중 발생 위험이 더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철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실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이러신 분들은 또 고령의 어르신인데 또 이제 농어촌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밭이나 또 바다에서 이제 그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서 혼자 작업하시다가 또 이게 폭염에 노출돼서 또 쓰러지시는데, 또 혼자서 계실 때는 주위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게 되면 또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논밭에서 작업하신다든지 이럴 때는 굉장히 매우 주의가 매우 필요하시겠습니다. 어르신들도 그렇고 그 만성 질환자도 그렇고 폭염에 오래 노출되다가 온열 질환이 오는 경우, 혹은 온열 질환을 겪는 환자를 목격한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일단 의식이 없으시면 빨리 119에 연락해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계속 폭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좀 서늘한 곳으로 옮겨드리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어느 정도 협조도 가능하고 또 거동이 가능하시면 일단은 그늘로 옮기시고, 이제 의식이 있고 스스로 물을 드실 수 있으면은 탈수를 교정을 위해서 좀 드시는 물을 좀 드시게 할 수가 있는데, 의식이 없거나 잘 못 드실 때는 또 드시다가 기도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을 드시는 건 굉장히 신중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체온을 좀 낮춰드리기 위해서 옷이 조인 옷이 있다면 느슨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초 부위를 이제 식혀드리는 것보다 큰 혈관이 지나가는 우리가 겨드랑이라든지 사타구니라든지 목이라든지 이런 데를 좀 식혀주시게 되면은 중심 체온을 더 낮춰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얼음 주머니라든지 찬 물건이 있으면은 그렇게 큰 혈관에다 대주시는 것이 중심 체온을 낮춰줄 수가 있겠고, 이렇게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하셨는데도 호전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래도 빨리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날씨가 덥고 습해지면 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식중독인데, 지난달에도 경남 김해에서 6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고, 실제로 또 식중독 의심 사고도 전년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식중독이 의심되는 건가요? 네, 식중독의 가장 흔한 증상은 구토, 설사, 복통 같은 것들이 매우 흔하겠고요. 네. 또 열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겠고, 하지만 또 식중독이 아닌 경우에도 복통이나 구토를 동반하는 질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감별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의심이 되는 오염되는 음식이나 물을 섭취하셨다, 그리고 몇 시간 또 반나절 하루 이틀 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리고 같이 음식을 섭취하셨던 분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가 집단 식중독으로 의심할 수가 있겠는데, 네. 일단 또 같이 드셨는데 어떤 분은 괜찮고 또 본인만 또 탈이 나시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실제로 배가 아프고 토와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식중독인 경우도 있지만, 음식이나 물을 잘못 드셔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원인 때문에 또 구토나 또 복통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가벼운 증상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수분을 섭취하고 좀 경과를 관찰하시면은 호전되는 경우가 있지만은 심한 식중독이라든지 또 식중독이 아닌 다른 질환, 뭐 담도에 결석이 생겼다든지 요로 결석이 생겨도 굉장히 아프고 또 구토를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증상이 있을 때는 그런 경우에도 일단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또 중요하시겠습니다. 특히나 이맘때 식중독이 많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좀 주의사항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우선 그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시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텐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또 후각이라든지 미각을 사용해서 냄새가 이상하다든지 맛이 이상하시면 과감하게 드시지 마셔야 되겠고, 지금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조금만 상온에 노출하셔도 금방 상하기 때문에 상한 음식은 과감하게 버리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냉장 온도, 냉동 보관 온도를 잘 지켜주셔야 되겠고, 또 조리를 하실 때도 이제 교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한번 오염된 기구로 또 이제 한번 끓이고 익혔다고 하더라도 다시 조리하시게 되면은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런 조리 기구는 분리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요. 또 이제 어떤 경우는 끓였는데도 이제 아포 상태로 남아 있다가 다시 활성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건 끓였기 때문에 괜찮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즉시 섭취하시거나 또 아니면 적절한 냉장 보관해서 즉시 섭취하시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하시겠습니다. 네. 옆에 나와 있는 내용 다 알면서도 좀 실천이 어려운 건 번거로워서인데, 사실은 생명에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번거로워도 좀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름철에 또 냉방병도 위험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냉방병은 또 증상이 어떻습니까? 네, 냉방병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돼서 뭐 피곤함이라든지 기침이라든지 호흡기 증상이 동반되는 증상들을 다 우리가 냉방병이라고 일컬을 수가 있겠는데, 이제 흔하게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증상이 있다면은 혹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코로나가 아닌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세균, 진균 이런 것에 의한
감염증을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이런 먼지에 의해서 또 이런 증상이 생기실 수가 있고 또 에어컨이 또 너무 차가워서 또 체온이 낮아져서 저체온증 때문에 이런 증상을 생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에어컨을 적절하게 처음에 킬 때는 좀 환기를 시켜서 먼지를 좀 줄이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네. 에어컨에 있는 여러 가지 청소도 좀 자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적절한 온도를 지켜주시고 너무 차가운 온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 이것이 냉방병인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는 일단 코로나 검사를 해보시고 또 다른 호흡기 질환 없는지 네. 또 기침을 심하게 하고 열이 많이 난다 그러면 젊은 분들도 뭐 기관지 폐렴 같은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적절한 항생제 치료가 병행돼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증상이 심하고 그러실 때는 또 역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시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자막으로도 나오고 있지만 열대가 계속되다 보면은 열이라도 좀 식히고 자자 싶어서 찬물로 샤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오히려 숙면을 방해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숙면을 위해서는 적절한 체온, 그러니까 너무 몸이 뜨겁거나 주변이 너무 더우면 숙면을 못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샤워를 하거나 해서 낮춰주시는 것이 필요한데 네. 너무 찬물 샤워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또 너무 교감신경이 항진되기 때문에 우리가 숙면에 방해가 될 수가 있겠고 우리가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셔도 충분히 체온을 낮춰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또 최근 통계에 의하면 2년 전에 비해서 이 아이들 수족구병, 물론 성인도 걸릴 수 있는 병입니다만 수족구병 의심 환자 급증했다고 집계되고 있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렇게 한 번 발생하면 굉장히 이 전파력이 빠르더라고요. 네, 이제 수족구 바이러스는 뭐 콕사키 바이러스나 엔테로 바이러스들이 주요 바이러스로 되어 있는데 네. 상온에서 이렇게 표면에서 며칠 동안 생존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주 가지고 노는 손이 많이 닿는 장난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파가 될 수가 있겠고 장난감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예. 손으로 많이 만지고 또 아이들은 또 그걸 또 이제 입에 잘 갖다 대기 때문에 또 입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데 또 감염된 하나나 환자의 어떤 배변을 통해서 또 바이러스가 배출된다든지 또 비말을 통해서 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집단 생활하시는 분들 간에서 이제 집단적으로 생길 수 있는 감염 질환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하면서 이제 손 씻기 여러 가지 마스크 착용 이런 위생을 통해서 최근 2년 동안은 수족구병이 감소했다가 최근 다시 약간 증가하는 양상이 보이고 있는데 네. 역시 똑같이 이제 의심되는 환자는 학교에 오거나 이제 유치원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환경 소독이라든지 또 마스크 착용 이런 것들이 또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초기 증상이 미열, 식욕부진, 콧물인데 이게 코로나도 그렇고 감기도 그렇고 다 증상이 비슷해요. 그렇다 보니 병원에 가서 확인하는 게 가장 빠른 대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수족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 가지 뭐 배설물이라든지를 통해서 PCR 검사를 통해서 바이러스를 확인할 수도 있는데 네. 일단 특징적인 것이 이제 수족구, 그러니까 손하고 발하고 입안에 이런 물집이나 빨간 발진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과 더불어서 이렇게 특징적인 수포들이 생긴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네. 임상적으로도 수족구를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더울수록 더 건강 챙겨야지 싶어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텐데 실내 운동할 때 피해야 될 시간이나 혹은 요령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네, 주로 이제 특히 온열 질환은 24시간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심한 온열 질환, 특히 이제 사망하시는 경우에는 주로 이제 낮 시간 12시에서 오후 5시간에 집중적으로 생기는데 이럴 때는 확실히 피하는 게 상책이 되시겠고요. 네.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충분한 수분 섭취와 또 그늘이나 에어컨을 통해서 체온을 낮춰주시고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실내라고 하더라도 너무 더운 작업 환경이라든지 비닐하우스 이런 점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금 끝으로 건강한 여름나기 또 수칙을 여러분께 안내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응급처치로 무더위에 쓰러진 노인의 생명을 건진 예비군 지휘관의 선행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장기간 심폐소생술 교관으로 쌓은 경험이 큰 보탬이 됐다고 하는데요. 다급했던 당시 상황을 김민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북 김제시 요촌동 한 도로. 한 노인이 갑자기 자리에 주저앉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풀썩 쓰러집니다. 이를 목격한 배민호 상병이 예비군 지휘관인 유중현 동대장에게 다급히 보고합니다. 할아버지, 다 쓰러졌습니다. 왜? 뚫리겠습니다. 못
뭐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상합니다. 심폐소생술을 해야지. 잠깐만. 어? 네, 잠깐만. 차 내려봐. 사고가 난 건 지난 19일 오전 11시쯤 일찌감치 30도를 넘긴 더운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빠르게 달려가 확인했는데 이미 노인은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경찰과 소방이 오기까지 숨가쁘게 흘러간 5분. 심폐소생술 끝에 노인은 유 동대장의 품에서 겨우 의식을 찾았고 조금씩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15년간 심폐소생술 교관으로 예비군을 지도해온 경력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엄청 희열을 느꼈죠. 저도 교관만 많이 했지만 실제 해보기는 처음이라 가지고 긴장도 많이 됐지만은 그래도 많이 주변 분들이 다 응원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또 당당하게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하모니카 연주나 김장 봉사, 환경 미화 등으로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있다는 유중현 동대장. 앞으로도 늘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제가 군복을 입는 동대장으로서 지역사회에서 항상 기여하는 사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돼야 된다고 항상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은 항상 앞장서 가지고 제가 이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YTN 김민성입니다. 네, 수시로 정체를 빚을 만큼 많은 차량이 오가는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10대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질주한 영상이 YTN의 제보로 들어왔습니다. 네, 킥보드에는 단 한 명만 탈 수 있는데 면허 없이 헬멧도 쓰지 않고 자동차 전용 도로를 유유히 달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제보는 Y 우철이 기자입니다. 서울 성수대교 인근의 올림픽대로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편도 4차선 도로를 달리는 차량 옆으로 전동 킥보드가 아찔하게 주행합니다. 가까이 가보니 킥보드 한 대에 2명이 올라탔고 헬멧조차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운전자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위험한 질주는 3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이 영상을 YTN에 제보한 시청자는 난데없는 킥보드를 보고 자신이 길을 잘못 든 줄 알았다면서 사고가 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킥보드에 탄 여성들은 18살 동갑내기로 킥보드 운전에 필요한 원동기 이상의 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면허에 자동차 전용도로 질주, 그리고 2명이 탄 초과 탑승에 헬멧 미착용까지 모두 불법입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를 형사 입건했는데 재판에 넘겨지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범칙금 10만 원도 별도 부과됩니다. 2년 전에도 한밤중에 2명이 헬멧도 없이 킥보드를 타고 올림픽대로를 달리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자동차 전용도로의 보행자나 킥보드는 법적 보호가 불가능한 만큼 절대 들어가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전북 익산시 마동 동산 오거리에서 덤프트럭이 57살 여성 A씨를 치고 달아났습니다. A씨는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주변 공사장에 있던 덤프트럭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쯤엔 인천 서해대로에서 달리던 트레일러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불은 차량 앞부분을 거의 다 태운 뒤 15분여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에서 연기가 났다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돈다발이 담긴 영상이 재판에서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공판에서 23초 길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영상에는 초기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했던 정모 씨가 5만 원 돈다발 수십 개를 쌓아둔 채 맞은편 남성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이 지난 2013년 사무실에 모여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넬 9천만 원에 대해 대화한 장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타투 시술을 금지한 의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거듭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타투이스트 김도윤 씨가 낸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한 현행법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문신 시술은 감염된 부작용이 있으므로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을 하도록 한 현행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지난 3월 선례를 바꿀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올스타 휴식기 짧은 숨고르기를 했던 프로야구가 잠시 후 후반기 순위 싸움에 들어갑니다. 선두 SSG와 키움, LG의 3강 구도 속에 치열한 중위권 순위 싸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전반기 프로야구는 SSG와 키움, LG의 3강 체제로 마무리됐습니다. 단 한 번도 선두를 내주지 않고 독주를 이어간 SSG. 평균 자책점 1점대의 원투펀치 김광현과 폰트가 20승을 합작한 데 이어 복귀를 앞둔 잠수함 투수 박종훈과 새 외국인 투수 숀 모리만도까지 더 강력한 투수진을 꾸리게 됐습니다. 걱정했던 수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개선됐다. SSG가 1위를 달릴 수 있는 밑바탕이 됐다. 최고의 밑바탕은 선발 투수지만요. 선발 투수가 워낙 2위 키움을 바짝 뒤쫓는 LG는 출루머신 홍창기와 옆구리 부상으로 빠졌던 가르시아가 합류해 타선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중위권 싸움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KT는 홈런 1위 박병호와 복귀를 앞둔 강백호를 중심으로 반등을 노리고 5위 기아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소크라테스의 복귀를 기다립니다. 올해를 끝으로 2대5를 떠나보내야 하는 롯데도 가을 야구 진출이 간절한 상황. 7위로 처진 두산은 아예 지난해 정규 시즌 MVP 미란다와 결별하는 강수를 돕고 창단 후 첫 11연패 수렁에 빠진 삼성은 돌아오는 간판 스타 구자욱과 김지찬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부상에서 복귀하는 선수들과 새로운 얼굴들까지 한여름 프로야구가 다시 뜨거운 순위 경쟁에 돌입합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여자 핸드볼이 외국인 사령탑에게 지휘봉을 맡기며 화려했던 과거 영광을 다시 꿈꾸고 있습니다. 빠른 스피드에 수비가 강한 한국팀을 만들겠다는 것이 덴마크 출신 감독의 포부입니다. 김동민 기자가 진천 선수촌 훈련장에 다녀왔습니다.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체력 훈련을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강도가 높아집니다. 미니 축구를 하면서 재미있게 체력 훈련을 하는 것도 달라진 풍경입니다. 외국인 사령탑 취임 이후 선수들이 피부로 느끼는 중요한 차이점은 두 가지. 정확한 패스에 의한 공격, 빠른 수비 전환에 이은 강력한 수비입니다. 확실히 추구하는 핸드볼 색깔은 수비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7명 공격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이것저것 다양하게 시도하는 것 같고 감독님께서 원하는 플레이는 굉장히 스피드한 플레이와 이제 정확성 있는 패스로 해서 이제 틈새 공격을 해서 이제 저희가 찬스를 이뤄내는 거를 일단 먼저 원하고 계시는 플레이고 올림픽에서 금메달 2, 은메달 3, 동메달 1개를 따낸 여자 핸드볼. 그러나 지금은 노르웨이와 덴마크,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이 세계 무대를 평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년 세계선수권과 파리올림픽 예선에서 어떤 경기를 할 것인지가 매우 주목됩니다. Next year, in the end of next year, where it's Olympic qualification and where it's World Championship, this is where we really want to be like a unit and be like the team that we want to look. The tactical part will come. Mostly now I focus on defense. 진천 선수촌에서 2차 소집 훈련을 마친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헝가리와 덴마크에서 한 달 동안 전지 훈련을 갖습니다. 오는 9월 한일 정기전과 11월 아시아 선수권 대회가 외국인 사령탑이 이끄는 여자 핸드볼 대표팀에게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동욱입니다. 남자 농구 대표팀이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시아컵 8강전에서 뉴질랜드에 78대 88에 패하며 4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팀 공격을 이끌어왔던 허훈이 발목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주전 이대성과 최준용마저 퇴장당하며 경기 후반 역전패했습니다. 왼손 백핸드의 달인 임종훈이 일본 에이스의 벽에 막혀 월드 테이블 테니스 챔피언스 8강에서 탈락했습니다.
임종훈은 남자 단식 8강전에서 첫 세트를 따냈지만 상대 빠른 박자와 스피드에 밀려 1대3으로 역전패했습니다. 이번 대회에 남녀 2명씩 4명이 출전한 우리나라는 1회전 탈락한 이상수 등 3명을 포함해 모두 탈락했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 있어 퇴근길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수도권과 영서, 충북과 영남에는 최고 40mm의 기습적인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절기 대서이자 토요일인 내일도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서울이 한낮에 28도, 광주 29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내일도 낮 동안에는 남부 곳곳에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 서해안을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립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50mm가 되겠고요. 비는 모레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중북부 지방은 밤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서울 23도, 대전 22도, 광주 2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30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28도, 대전 29도, 대구 30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쯤에는 올여름 장마가 끝이 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키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